엄마! 제발 철 좀 들어요! 나이 70 넘어서 왜 이렇게 고집이세요? 혼자 사시다가 쓰러지시면 어쩌려고요? 저희한테 패 끼치지 마시라고요! 큰아들 민수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 울렸습니다. 패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 나는 자식들한테 패구나. 평생을 바쳐 키웠는데 이제는 패가 됐구나. 나가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어머니! 나가라고 했어. 쾅 하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이렇게 살려고 평생 희생했나 싶어서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손가락에 피 나도록 바늘질하고 네 박 굶어가며 자식들 공부시켰는데 결국 이게 제가 받는 대가인가 싶어서요. 사실 이 끔찍한 일은 며칠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순자예요. 올해 73세입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떴습니다. 한평생 가정을 위해 꿈도 포기하며 헌신하며 살았고 앞날이 평온할 거라 생각했던 제 인생이 이렇게 파란만장해질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많이 응원해 주세요. 7월 중순 무더운 여름날이었어요. 서울 강북 50년을 함께한 이 낡은 단독주택 마당에 저는 이불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탁탁 볕이 좋아 이불을 널고 있는데 누군가 저의 집 마당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어르신 이 집에 사세요? 혹시 주인 되십니까? 네, 우리 집인데요. 무슨 일이세요? 안녕하세요. 집에 너무 예뻐서 한번 봤습니다. 저는 한승부동산에서 나왔습니다. 잠시 드릴 말씀이 있는데 시간 괜찮으실까요? 부동산이요? 전 집을 내놓은 적이 없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 이 집에 대해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해서요. 요새 이 동네가 떠들썩하긴 합니다. 저도 동네 아줌마들께 들은 말이 많았어요. 오래된 집을 개조해서 예쁜 카페로 만든다는 말이 많았어요. 동네 초입에 카페들이 유명해져서 하나 둘씩 생기더니 젊은 친구들이 많이 돌아다니긴 했어요. 그저 낡은 골목에 젊은이들로 넘쳐나니 생기가 있긴 했죠. 저는 부동산 사장님께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요즘 이 동네의 변화를 느끼시나요? 그럼요. 젊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굳이 건물을 새로 짓지 않아도 이런 오래된 집을 개조해서 카페로 많이들 리모델링을 합니다. 저희 부동산으로 어느 젊은 사장님께서 어르신 집을 눈여겨봤다면서 찾아왔어요. 그분이 이 정원이 너무 마음에 드셨나 봐요. 어르신께서 관리를 잘하셔서 그런가 봐요. 시세보다 더 좋게 쳐주신다고 하는데 혹시 생각 있으신가요? 부동산 사장님의 말에 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집을 예쁜 카페로 만들고 싶다는 사장님이 계실 줄은 몰랐습니다. 언제 보고 간 거지? 이 정원은 제가 매번 공들여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잡초도 뽑고 나무도 심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좋아하시던 곳이라 제가 늘 관리를 했습니다. 이 집을 팔 생각은 없었지만 시세가 궁금하긴 했어요. 저의 말에 부동산 사장님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해 주셨어요. 현재 이 동네 땅값이며 건물값이며 전부 다 오른 건 아시죠? 생각하시던 것보다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단독주택은 18억쯤 갈 겁니다. 아마 그 사장님이 후하게 쳐주신다고 하니까 20억 정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20억? 전 너무 놀랐습니다. 평생 살아온 집값이 20억이라니. 전 10억 정도 생각했거든요. 10억도 많이 받는 거라 생각했는데 제 예상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어르신이 관리를 잘하신 것 같아요. 지금 외관하고 정원만 봐도 테이블 몇 개만 놔도 바로 카페로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집이 너무 예쁘세요? 감사해요. 시어머니가 이 집을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집만큼은 지켜야 된다고 하셨죠. 정말 잘하셨네요. 어르신 지금 때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개발이 들어왔을 때 팔고 노후를 준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혹시 생각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그럼 전 가보겠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주신 명함을 받고 전 다시 한번 이 집에 대해 생각해 봤죠. 사장님이 나가신 후 얼마 안 돼 큰아들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내가 이 시간에 웬일이야? 밥 있죠? 배고파서 왔어요. 점심때가 지났는데 아직도 밥을 안 먹었어? 일하느라 번번이 놓치지 뭐. 나 밥 먹고 빨리 가야 해요. 들어가면 밥 있다. 난 이거 널고 금방 들어갈 테니 찌개에 불만 켜놓고 있어. 알았어요. 아들이 들어가고 전 남은 빨래를 널고 있었는데 아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엄마, 가스불 안 껐잖아. 이러다 불이라도 나면 어쩌시려고요? 아이고 빨래 삶고 있었는데 끈다는 걸 깜박했다. 엄마, 요즘 깜박깜박해? 진짜 큰일 날 뻔했어. 혹시 엄마 치매 검사라도 받아야 하는 거 아니지? 아니다. 여태 깜박한 거 없다. 아들의 밥상을 차려주고 뒤를 돌자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근데 아까 집에서 어떤 남자 나가던데 누구야? 그걸 봤어? 차 세워두고 잠깐 통화하고 있었는데 누가 나가더라고. 부동산 사람이야. 부동산. 부동산에서 왜? 엄마 이거 죽어도 안 판다며. 안 팔지. 요새 이 동네가 오래된 집을 개조해서 카페로 만드는 게 유행이란다. 누가 우리 집을 보고 갔나 봐. 생각 있으면 연락하라고 하더라. 제 말에 아들 민수가 놀라더라고요. 진짜? 이 오래된 집을? 이때 알려주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날부터 민수는 이 집을 팔 계획을 짰으니까요. 그로부터 며칠 후, 엄마, 요양원 가셔야겠어요. 이 낡은 단독주택 거실에 세 남매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큰아들 민수, 작은아들 민호, 막내딸 지혜. 제가 목숨 걸고 낳아서 키운 제 인생의 전부였던 자식들이었죠. 민수의 첫마디가 거실에 떨어진 순간 저는 제가 73년을 살면서 가장 큰 배신을 당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한 무언가였죠.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엄마, 우리가 다 의논했어. 이제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 작은아들 민호가 거들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만큼은 차가웠어요. 마치 남의 일 처리하듯이 말이에요. 저는 그저 멍하니 자식들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이 아이들 눈에서 따뜻함이 사라진 게 제 아이들이 맞나 싶었어요. 엄마, 요양원이 나쁜 데가 아니야. 요즘은 시설도 좋고 또래 어르신들이랑 지내시면 덜 외롭고 좋잖아. 막내딸 지혜가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저를 걱정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저 아이들 눈에 비친 건 걱정이 아니라 귀찮음이었다는 걸요. 엄마, 얼마 전에도 넘어지셨다며? 병원비도 만만찮게 나오고 저희가 일일이 챙겨드릴 수도 없고. 민수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2달 전 화장실 가다가 미끄러져서 손목을 삐끗했었죠. 병원비 15만 원 나왔다고 민수한테 말했더니 한숨부터 푹푹 쉬더라고요. 에휴, 또 돈 들어가네 하면서요. 그땐 정말 서러웠습니다. 이 자식 대학 보낸다고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새벽에 일어나 남의 집 청소하고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밤에는 내복 입고 손가락에 피 나도록 바늘질하며 등록금 만들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이 집도 너무 오래됐잖아요. 관리도 힘드시고. 민호가 슬쩍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너희들의 목적은 이 집 때문이구나. 그날 민수에게 집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었구나. 하긴 제가 말하지 않아도
부동산만 가도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엄마 요양원 보내드리고 집은 저희가 처리할게요. 그 돈으로 어머니 여생 편하게 보내시게요. 민수의 말투에는 이미 결정이 난 듯한 확신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후들거리는 다리로 겨우 일어섰어요. 순간 어지러웠지만 참았습니다. 약한 모습 보여서 뭐합니까? 저 아이들 눈에는 그게 곧 엄마는 혼자 못 살아라는 증거가 될 테니까요. 얘들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짐이냐? 아, 엄마. 무슨 말씀을. 짐이 아니라 우린 엄마 걱정돼서 그러는 거지. 지혜가 얼른 변명했지만 저는 다 알아요. 본인들이 아쉬울 때나 찾아오고 아픈 엄마 병원. 한 번 안 데려가는 자식들이 갑자기 이렇게 셋이 다 모였다는 건 뭔가 속셈이 있다는 거죠. 평소 연락도 잘 안 하던 니들이 오늘은 어쩐 일로 다 왔냐? 제 목소리에 원망이 묻어났습니다. 민수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그러시니까 요양원 가셔야 한다니까요.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아, 그리고 엄마 연락을 잘 안 한다니. 저번 주에도 전화했잖아요. 전화요? 아, 생활비 10만 원 붙여달라던 그 전화 말하는 건가요? 그것도 전화라고 하는 건가요? 저는 더 이상 말할 힘이 없었습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만 하고 살았는데 결국 이렇게 쫓겨나는 신세가 되다니.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어요. 울면 지는 거니까요. 그래 알았다. 엄마가 생각 좀 해볼게. 아니, 뭘 생각해요. 다음 주까지 정해야 해요. 벌써 요양원 알아봐 놨어요.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아이들은 이미 다 정해놓고 왔구나. 내 의견 따위는 필요 없구나. 그저 형식적으로 통보하러 온 거구나. 민수가 재산관리위임장이라는 종이 뭉치를 내밀며 사인하라고 했어요. 치매 검사도 받아야 한다고 했죠. 그때 정말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난 치매 아니다. 누구더러 치매라는 거야?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저번에도 가습을 켜놓으신 거 잊었어요. 그건 한 번 실수한 거였어요. 딱 한 번이요. 딱 한 번 실수한 거야. 그거 한 번 그런 거고. 난 멀쩡하다. 아유, 치매 환자들은 다들 그렇게 말해요.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민수의 말투가 점점 짜증스러워졌습니다. 엄마, 제발 좀 협조해 주세요. 저희도 엄마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일하랴, 애들 키우랴, 엄마 챙기랴. 챙긴다고요? 전화 한 통 제대로 안 하면서요. 싫다 난 안 가. 그때였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소리를 질렀어요. 제발 철 좀 들어요. 나이 70 넘어서 왜 이렇게 고집이세요? 혼자 사시다가 쓰러지시면 어쩌려고요? 저희한테 패 끼치지 마시고요. 뭐라고? 패라고? 그 단어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새 남매가 일어서서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도록요. 정말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지혜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오빠, 집 팔면 n분의 1이다. 쉿. 엄마 들어. 일단 요양원부터 보내고. 근데 엄마 저렇게 멀쩡한데 치매 검사는 죽어도 안 받으실 것 같아. 치매가 판정나면 훨씬 쉬운데 그게 안 되면 그냥 요양원이라도 보내야지. 사인 받으면 우리가 처분할 수 있어. 빨리 사인하셔야 하는데. 그래야 나도 좀 편히 사는데 말야. 문 밖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말에 제 안에서 뭔가가 확 타올랐습니다. 분노, 아니, 그보다 더한 거였어요. 각오였습니다. 좋아. 너희가 그렇게 나온다면 엄마도 각오해야겠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안방 장롱을 열었습니다. 제일 깊숙한 곳, 50년 된 보자기에 쌓여있던 낡은 공책을 꺼냈죠. 먼지를 털어내니 표지에 쓰인 글씨가 보였습니다.
박순자의 한복 디자인 노트 1974년. 그래, 나한테도 있었어. 자식들 몰래 지켜온 나만의 보물이. 이제는 이걸 꺼낼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생각했어요. 언제부터였을까 저 아이들이 이렇게 변한 게.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제가 착각했던 건지도 몰라요. 자식이니까 당연히 엄마를 사랑할 거라고, 효도할 거라고요. 핸드폰을 켰습니다. 민수한테 온 문자 메시지들을 다시 읽어봤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온 문자가 딱 6통이더라고요. 엄마, 이번 달 애들 학원비 좀 보태줘. 50만 원만. 엄마, 명절 못 가. 처가 간다. 제 안부는 없고 필요할 때만 연락해 온 거죠. 사업이 잘 되지 않는지 간간히 생활비며 애들 학원비며 심지어 반찬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도 도움이 되고자 조금씩 모은 돈을 보태주었습니다. 무슨 돈이냐고요? 나라에서 나오는 연금을 아껴서 모은 돈이었죠. 큰아들뿐 아니라 둘째 민호, 셋째 지혜까지 저에게 끝도 없는 요구뿐이었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봐줘야 하는지. 다음 날 아침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둘째 며느리 영미였어요. 손에는 빨래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어머니, 죄송한데요. 애들 옷 좀 빨아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 놔둬라. 감사해요. 어머니, 그리고 김장김치 좀 담가주실 수 있어요? 저희 집 김치 떨어졌거든요. 배추는 제가 갖다 드릴게요. 그리고 민호 씨한테 들었는데, 어머니 요양원 생각해 보셨어요? 잘 선택하시리라 믿어요. 가볼게요. 본인 할 말만 하고 휙 돌아서서 나가버렸습니다. 인사도 없이요. 저는 빨래를 돌리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생활비는 한 푼도 안 주면서 집안일은 당연히 시키더라고요. 며느리들은 어머니 심심하시잖아요. 이것저것 일거리 드리는 거예요. 라고 말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냥 공짜 가정부가 필요한 거죠. 오후에는 지혜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돈 좀 필요해. 뭐, 카드값 내야 돼 100만 원만. 100만 원? 그저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 한 달 생활비가 80만 원인데 말이에요. 엄마, 돈 없다. 에이, 엄마 있잖아. 엄마 통장에 돈 있는 거 다 아는데 왜 그래? 목소리가 싸늘해졌습니다. 돈 없다니까. 그럼 나중에 요양원 갈 때 혼자 가. 나 엄마 안 챙길 거야. 딸아이가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물론 저도 돈은 있습니다. 70년 넘게 살면서 아끼고 모은 노후 대비용이었는데 자식들은 그것마저 빼앗으려 하더라고요. 저녁 무렵 민수가 또 왔습니다. 이번에도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거 좀 사인해 주세요. 뭔데? 요양원 입소 동의서요. 그리고 이건 재산관리 위임장이고요. 어머니 치매도 오시는 것 같으니까 미리미리 준비해야죠. 아니란 걸 알면서도 치매 얘기를 하네요. 난 치매 아니라니까. 엄마,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저번에도 가습을 켜놓고. 그거 한번 그런 거고, 난 멀쩡하다. 엄마, 그래 엄마가 아니라고 하니까 믿어줄게요. 근데 한 번은 검사 받아보자고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거 간단해요. 물어보는 거 체크만 하면 된다고요. 민수의 말투가 점점 짜증스러워졌습니다. 엄마, 저희가 힘들어서 그래요. 그러니 엄마가 협조 좀 해주세요. 제 말 좀 들어주시고요. 싫다, 난 안 가. 어머니! 민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제발 현실 좀 보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고집만 부리실 거예요? 우리도 사는 게 힘들어서 엄마까지 책임질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요양원이 절대 나쁘지만은 않아요. 다 엄마 생각해서 그러는 건데
언제까지 버티실 건데요? 민수의 말에 숨이 꽉 막혔습니다. 누가 나를 책임져 달라고 했나요? 오히려 내가 없으면 당장이라도 불편한 게 누구인지 모르는 것 같네요. 하지만 이렇게 가는 건 억울했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없어지면 누가 제일 불편할까? 매번 생활비며 반찬 만들어 달라, 빨래해달라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미리 말도 안 한 상태에서 애들 갑자기 데려와서 봐달라고 하고 도대체 누가 나를 돌본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 내가 이 나이 되도록 아직도 너희들 뒷바라지 하고 있는 거 모르겠니? 말하다 보니 너무 화가 나고 억울했어요. 난 일평생 너희들만 보고 살아왔다. 너희들만! 그 좋아하던 바느질도 접을 수밖에 없어서 아무 희망도 없는 나에겐 오직 너희들만 보고 살았어. 아무리 힘들어도 견뎠고 온몸이 아파도 내가 사달라는 게 있으면 2배로 더 일해서 사줬지. 그런데 그렇게 살아온 나에게 결국 돈이 필요해. 치매도 아닌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는 게 맞는 거니? 그래? 나를 거기에 팔아넘기고 너희들이 잘 될 것 같으냐? 이 멀쩡한 나를? 순간 민수는 어머니의 절규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나가라. 어머니, 나가라고 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서류를 두고 갔습니다. 서류 놓고 갈게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애써 주신 건 알겠어요. 하지만 저희도 이게 최선이에요. 쾅 하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이렇게 살려고 평생 희생했나 싶어서요. 한평생 제 꿈도 포기하며 이 집의 며느리 역할에 아내 된 돌이며 엄마로서도 충실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결과인가요? 제가 자식을 위해 헌신한 대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저 하고 싶은 거 하게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다 부질없는 짓이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둘째 민우였어요. 엄마, 형한테 들었어요.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솔직히 말씀드리게요. 엄마,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저희도 각자 살기 바쁘고요. 그냥 요양원 가시는 게 서로 편해요. 서로 편하다고요? 그리고 어머니, 치매 검사는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요즘 정말 이상하시거든요. 아까도 형한테 소리 지르셨다면서요. 예전 엄마 같지 않아요. 치매 검사요. 결국 이거였구나.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 관리권을 빼앗으려는 거였죠. 난 안 받아. 엄마, 제발요 저희 체면도 생각해 주세요. 동네에서 효자 없는 집 소리 듣게 하지 마시고요. 체면이요? 효자요? 웃기는 소리였어요. 너희들, 내가 죽으면 그때는 효자 소리 들을 수 있을 거다. 제가 쏘아붙이자 민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러세요. 그럼 저희는 더 이상 신경 안 쓸 거예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당하겠다고요. 제 인생은 제가 지켜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다간 자식들 성화에 결국 요양원으로 끌려가게 생겼으니까요. 하지만 이대로 아무 대책도 없이 일을 벌릴 순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래된 공책을 펼쳤습니다. 먼지 냄새와 함께 50년 전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제가 그렸던 한복 디자인들이 눈에 들어왔죠. 색연필로 정성껏 색칠한 저고리, 치마, 댕기. 박순자 작이라고 쓰인 서명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나도 한때는 내 이름 석자가 당당했던 사람이었어. 시간을 거슬러 5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1975년 서울 명동. 그때 저는 23이었어요. 지금처럼 주름진 얼굴도 아니고 허리 굽은 할머니도 아니었죠. 검은 머리 찰랑거리고 허리는 버들가지처럼 가늘었던 그런 처녀였습니다. 명동 한복집순의 바느질 간판 아래서
저는 제일 잘 나가는 디자이너였어요. 순자 씨, 이번 설날 한복은 꼭 당신이 만들어줘야 해요. 단골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배우들, 재벌집 부인들, 교수 부인들까지 다들 제 손을 거쳐야 제대로 된 한복을 입을 수 있다고 했죠. 한 벌에 5만 원씩 받았어요. 그때 5만 원이면 엄청난 돈이었거든요. 보통 사람 월급이 10,000원 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순자야, 너 정말 재능이 있어. 이러다 너만의 브랜드 만들겠다. 주인 아주머니가 칭찬할 때마다 저는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그 무렵 남편 김철수를 만났어요. 청계천 포목상 집 아들이었죠. 키가 훤칠하고 얼굴도 잘생겼고 말도 잘했어요. 순자 씨, 커피 한잔 할까요? 명동 거리를 걷다가 마주친 철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까워졌어요. 하지만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철수보다 제일이 더 좋았거든요. 바늘에 실 꿰고 천을 재단하고 색실로 술을 놓을 때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순자야, 우리 결혼하자. 6개월 만에 철수가 청혼했습니다. 난 아직 일하고 싶어. 결혼은 좀 더 생각해보자. 제가 거절하자 철수 얼굴이 굳었어요. 순자야, 여자가 언제까지 일할 거야? 결혼해서 애 낳고 살림하는 게 정상 아니야? 정상이요? 저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 손에서 탄생하는 한복들, 제 이름 석자 새겨진 작품들, 그게 제 인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집안의 압력은 거셌습니다. 순자야, 김씨 도련님 집안이 얼마나 좋은 집안인데 놓치면 후회한다. 어머니가 매일 잔소리했어요. 내가 30 넘어서까지 시집 못 가면 우리 집안 망신이다.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해 저는 김철수와 결혼했어요. 피로 연장해서 하객들이 축하해 줄 때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 선택일까? 하는 의문이요. 식장에 들어가는 순간에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결혼 후 첫날 시어머니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순자야, 이제부터는 바느질 그만해야지. 네, 귀를 의심했어요. 며느리가 밖에서 돈 번다는 소리 들리면 우리 집안 체면이 뭐가 되겠어? 그리고 애 낳아 키우랴. 시부모 모시랴. 바쁠 거야. 바느질 그딴 건 집어치워라. 하지만 어머님, 저는 일이 좋아요. 그리고 제 실력이면. 안 돼! 시어머니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우리 집 며느리는 집안일만 해 알겠어? 우려했던 일이 터진 거죠. 유일한 즐거움이었던 바느질조차 시어머니는 못하게 하셨습니다. 제 브랜드를 갖고 싶었던 그 꿈을 그렇게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날부터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명동 한복집에 사표를 냈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울면서 말렸지만 소용없었죠. 순자야, 너 같은 재능을 묻어버리면 안 돼. 시집에서 뭐라 하든 내 꿈을 지켜. 저도 그러고 싶어요. 하지만 현실은 김씨 집안 현모양처여야 했죠. 결혼했으니까 당연한 거야. 남편 잘 내조하고 애 낳아 키우면 행복할 거야. 스스로를 속였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명동 거리를 마지막으로 걸었습니다. 쇼윈도에 걸린 한복들, 화려한 색동 저고리들, 비단 치마들, 모두 제 손을 거쳤던 작품들이었어요. 안녕.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될 줄은요. 시집살이는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밥 짓고 시부모님 수발 들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손톱 밑에 때가 꼬질꼬질 끼도록 일했어요. 가끔 몰래 바늘을 잡았습니다. 옛날 습관이 나와서 무심코 손수건에 꽃을 수놓곤 했죠. 그럴 때만큼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또 바느질해?
시어머니가 뒤에서 쏘아붙였습니다. 그럴 시간에 시아버지 양말이나 기우어. 시어머니는 제가 바늘이라도 잡으면 호통을 치셨습니다. 처음부터 일하는 제가 마음에 안 드셨던 거예요. 전 다시 한번 장롱 깊숙이 집어넣어야 했습니다. 결혼 1년 만에 민수를 낳았습니다. 아이가 예뻤어요. 작고 보드라운 손, 방긋 웃는 얼굴. 제품에 안긴 아이를 보며 생각했죠. 그래, 이제 이 아이가 내 인생이야. 내 꿈은 이 아이한테 물려주면 돼. 우울하기만 했던 내 인생에 민수는 저의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박순자를 버리고 민수 엄마로 아이한테 집중했죠. 명동의 천재 디자이너를 제 가슴속에 묻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깊은 밤이면 후회가 밀려왔어요. 결혼하지 않고 그때 일을 계속했더라면? 내 이름으로 된 한복집을 차렸더라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결혼 10년 차, 민수가 9살, 민호가 6살, 지혜가 3살 되던 해였습니다. 남편 철수가 사업을 시작했어요. 순자야, 내가 큰 장사 하나 벌였어. 친구랑 같이 무역업을 시작하는데 대박 날 거야. 철수는 자신만만했죠. 시아버지 포목상 가게를 담보로 은행에서 5천만 원을 빌렸어요. 그때 5천만 원이면 강남에 집 한 채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여보, 괜찮겠어요? 너무 큰 돈 아니에요? 걱정 마, 1년만 하면 몇 배로 불어나. 그때 가서 너한테 좋은 집도 사주고 애들 교육도 제대로 시키고. 철수는 제 걱정을 웃어넘겼어요. 하지만 1년 만에 사업은 망했습니다. 동업자가 돈 들고 달아난 거였어요. 어떻게. 철수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울었습니다. 빚쟁이들이 집으로 찾아오고 시아버지는 가게를 빼앗겼고 우리 식구는 하루아침에 쫓겨났죠. 다 너 때문이야! 시어머니가 저한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바느질만 안 했어도 우리 애가 저렇게 되지 않았어! 여자가 바깥 일을 하면 망하는 거야! 아무 잘못도 없는 제가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결국 우리는 쫓기듯 강북 달동네 단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방 한 칸에 부엌도 없고 화장실은 공동이었죠. 5 식구가 한 방에서 지내야 했어요. 엄마, 배고파. 민수가 울먹였습니다. 밥을 굶은 지 이틀째였어요. 철수는 일자리를 찾아 나갔지만 매번 빈손으로 돌아왔거든요. 이러다 애들이 굶어 죽겠어. 저는 결심했습니다. 새벽 4시 애들이 잠든 사이에 집을 나섰어요. 일자리를 구하러 다녔죠. 저 혹시 이 동네 일자리를 구할 수 없을까요? 뭐든 할 수 있어요. 전 계속해서 건물들을 돌아다니며 일을 구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뭐라 하시든 이제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아이들을 굶길 수 없었으니까요. 어떻게든 일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때 아줌마 새벽 5시부터 8시까지 건물 청소해 줄 수 있어요? 하루 2,000원 줄게요. 누군가 저를 불러 일할 수 있냐는 질문을 했어요. 전 너무 기뻐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뭐든 시켜만 주세요. 그때부터 저는 뭐든 일할 수 있으면 닥치는 대로 일을 했어요. 아침에는 빌딩 청소, 낮에는 식당 설거지, 저녁에는 공장 부업. 하루에 3-4시간 자면서 일했습니다. 손이 트고 갈라져서 피가 났어요.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고 다리는 퉁퉁 부었죠. 저의 끙끙 앓은 소리를 시어머니가 듣고 혀를 끌끌 차셨지만 아무 말 없이 약을 발라주셨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애들 밥은 굶길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저의 간절한 말에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아이들을 봐주셨고 집안일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온몸이 부서져라 일했습니다. 동네에서 저는 악바리 아줌마로 통했고 손재주가 있어 일이 있으면 저를 찾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남편 철수도 조선소로 들어가 월급을 차곡차곡 모았고 시아버지도
토목점의 경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섰습니다. 우리 식구들은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엄마, 학교 준비물 사야 돼. 엄마, 운동화 작아졌어. 엄마, 친구들은 다 학원 다니는데. 애들 요구는 끝이 없었어요. 저는 굶어도 집안 식구들의 끼니는 꼭 챙겼고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애들 물건을 사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옛날 손님을 만났습니다. 어머, 순자 씨 아니에요? 명동에서 단골이었던 강 회장 부인이었어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에 손은 갈라지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었거든요. 세상에 어쩐 일이세요? 순자 씨 요즘 어떻게 지내요? 그냥 잘 지냅니다. 거짓말이었죠. 이렇게 허름한 모습으로 누군가 저를 알아본다는 게 창피했습니다. 예전에 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으니까요. 강 회장 부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순자 씨, 손이 왜 이래요? 이 보물 같은 손을.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순자 씨, 한복은 안 만들어요? 그 재능을 버리면 안 되는데. 여유가 없어서요. 에휴, 안 됐네요. 순자 씨 손재주는 정말 보물인데. 언젠가 꼭 다시 바느질하게 되길 바랄게요. 강 회장 부인은 제 손에 돈 몇 장을 쥐어주고 갔습니다. 제 손에 쥐어 있던 건 5만 원이었어요. 이 돈이면 며칠 돈 걱정은 없어도 되고 애들 사달라는 것도 사줄 수 있었지만 강 회장님을 만나고 나서 감춰뒀던 제 꿈이 불현듯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 욕심에 그 돈으로 천을 샀습니다. 밤에 애들 재운 후 촛불 켜놓고 바느질을 했어요. 내복을 만들어서 시장에 팔았죠. 한 벌에 1,000원씩 받았어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 솜씨 좋은데? 제가 만들었습니다. 더 만들어 와. 많이 팔릴 것 같은데? 그렇게 몰래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밤에는 바느질했어요. 손가락에 바늘이 찔려 피가 나도 참았습니다. 애들 대학은 보내야지. 그게 유일한 희망이었거든요.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민수가 고등학생이 됐어요. 엄마, 난 서울대 갈 거야. 그래. 우리 아들 장하다 합격만 하면 엄마가 등록금 벌어줄게.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한복수선 부업도 조금씩 늘어났어요. 단골들이 생기더라고요. 이 집 손님은 솜씨가 예술이야 하면서요. 다행히 사장님께서 제 솜씨를 인정해 주셔서 틈틈이 주문을 주셨어요. 시어머니 몰래 깊은 밤에만 바늘을 잡았어요. 민수가 대학 합격증을 받아왔을 때 저는 기뻐서 울었습니다. 엄마, 고마워. 엄마가 고생한 거 다 알아. 나 크면 꼭 효도할게. 엄마 편하게 해줄게. 민수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나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갈게. 민우도 약속했죠. 엄마, 나도. 지혜까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어요. 그래, 이 고생이 헛되지 않을 거야. 애들이 잘 되면 나중에 날 잘 모실 거야.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20년을 그렇게 더 일했어요. 새벽 청소, 식당 설거지, 밤 바느질. 손가락 마디는 굵어지고 허리는 휘고 머리는 하얗게 새었죠. 몸이 부서질 것 같아도 버텼습니다. 우리 아이들만을 생각했습니다. 이 집으로 이사 왔을 땐 모든 식구들이 다 울었어요. 이곳에서 다시 출발하자. 아버님의 말에 저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이 집에서 행복할 줄 알았지만 아버님과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시어머님이 마지막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말은 따로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그렇게 세 아이 모두 대학을 보냈고 결혼도 시켰고 손주도 보았으니까요. 이제 내 인생도 좀 편해지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애들은 장성에서도 저한테 손만 벌리더라고요. 엄마, 나 사업하는데 돈이 좀 모자라는데 돈 좀 주세요. 우리 여행 가는데 애들 좀 봐줘요. 결혼만 시키면 좀 편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제 일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자식들이 요양원 얘기를 꺼낸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세요? 순자 어머니 계신가요? 저 강민주예요, 강민주요. 누구요?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단정한 여자분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기억 안 나세요? 강 회장 따님이에요. 어릴 때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한복 입고 돌잔치 했었죠. 아, 기억이 났습니다. 강 회장 댁 막내딸이었어요. 제가 명동에서 일할 때 그 집 한복을 도맡아 만들었었죠. 세상에 민주 아가씨가 이렇게 컸다니.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는 얼떨떨한 채로 민주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어머니, 이 동네 찾는 게 쉽지 않았어요. 어머니 소식을 듣고 싶어서 수소문했거든요. 어쩐 일이세요? 민주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백화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번에 전통 한복 브랜드를 새로 론칭하려고 하는데 어머니께 디자인을 맡기고 싶어요. 네, 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니 실력은 이미 알고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입었던 한복. 아직도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 섬세한 손끝. 독창적인 디자인 지금 봐도 예술이에요. 하지만 그게 50년도 더 된 일인데요. 실력은 전혀 늙지 않잖아요. 어머니, 혹시 그때 작업하셨던 디자인 스케치 같은 거 남아있나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 노트를 보여줘야 하나? 50년 동안 숨겨왔던 그 비밀을. 잠깐만요. 저는 안방으로 가서 장롱 깊숙이 감춰뒀던 노트를 꺼냈습니다. 보자기를 풀자 낡은 공책이 나왔어요. 먼지를 털어내고 민주에게 건넸죠. 민주가 한 장 한 장 넘기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세상에 어머니, 이거 정말 대단한데요? 이 디자인들. 지금 봐도 전혀 촌스럽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지금 유행하는 한복 스타일이에요. 그래요? 어머니, 이 색 조합 좀 보세요. 연보라의 민트색 배색. 이거 요즘 MZ세대들이 엄청 좋아하는 컬러예요. 그리고 이 저고리 라인. 현대적이면서도 전통미가 살아있어요. 민주는 점점 흥분했습니다. 어머니, 이 한복들 만들 수 있으세요? 글쎄요. 이 나이에 제 손을 봤어요. 주름지고 마디가 굵고 여기저기 상처투성이인 손이었죠. 손은 아직 괜찮으신가요? 바느질은 할 수 있어요. 지금도 가끔 하거든요. 사실이었습니다. 요즘도 가끔 손주들 옷 수선하고 이웃집 옷 고쳐주곤 했으니까요. 그럼 됐어요. 어머니, 우리랑 같이 일하실래요? 월급은 500만 원 드릴게요. 거기다 작품 판매되면 수수료도 따로 드리고요. 500만 원이요? 한 달에요. 그리고 작업실도 제공할게요. 재료비. 인건비 다 저희가 대고요. 어머니는 디자인만 하시면 돼요.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전 나이가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실력이 중요하죠, 어머니. 이 재능을 그냥 묻어두실 건가요? 민주의 말에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래 이거야. 이거라면 할 수 있어. 50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명동 한복집 간판을 마지막으로 보던 날, 안녕하고 작별하던 그 순간이요.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물론이죠.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돼요. 다음 주까지 답 주시면 좋겠어요. 민주가 명함을 주고 갔습니다. 명함에는 강민주 신세계백화점 MD팀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문을 닫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500만 원. 지금 자식들한테 받는 생활비가 한 푼도 없는데
제가 500만 원을 벌 수 있다니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어요. 엄마, 요양원 알아봤어요. 다음 주 화요일에 상담 가기로 했으니까 준비하세요. 제 허락도 없이 자기들끼리 다 정해놓고 통보만 하더라고요. 민수야, 난 안 간다고 했잖아. 또 시작이네, 엄마. 제발요. 우리 말 안 들으면 진짜 연락 끊을 거예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민주가 놓고 간 명함을 꺼내봤어요. 그리고 제 노트를 펼쳤죠. 50년 전 제가 그렸던 디자인들, 제 이름이 적힌 서명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도 한때는 꿈이 있는 사람이었어. 그때 결심이 섰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 눈치 보며 살지 않겠다고요. 제 인생은 제가 사는 거라고요. 떨리는 손으로 민주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주 씨, 네, 어머니. 하겠습니다. 한복 디자인 제가 하겠어요. 전화기 너머로 민주의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정말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 굽은 허리. 70세 할머니가 거기 있었죠. 하지만 눈만큼은 달랐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눈에서 빛이 났거든요. 박순자, 이제 내 인생을 살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한번 해보자. 저는 다른 명함을 하나 더 꺼냈습니다. 한승부동산. 사장님, 전에 저희 집 한번 오셨었는데요. 기억하시나요? 하고 말고요, 어르신. 어떻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아직 그 젊은 사장님께서 기다리신다면 그분께 팔고 싶네요. 당장 연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남겨준 이 집을 이렇게 자식들 손에 줄 순 없었습니다. 전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 몇 벌, 사진첩, 집문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한복 디자인 노트. 그게 전부였어요. 70년을 살면서 제게 남은 게 고작 이것뿐이더라고요. 오전 10시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부동산에 도착하니 젊은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아, 어르신 이분이 집을 구매하고 싶으셨던 사장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좋은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제 집을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한눈에 반한 집이라 꼭 갖고 싶었습니다. 제가 시세보다 더 좋게 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약을 마치고 부동산 사장님께 물어봤어요. 사장님, 그런데 원룸 하나 괜찮은 거 있을까요? 원룸이요 있습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시나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정도요. 잠깐만요. 신길동 쪽에 괜찮은 게 하나 있네요. 같이 보러 가실까요? 네, 좋아요. 부동산을 나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제가 정말 잘한 거겠죠? 70세 새로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죠. 하지만 여기 남아서 자식들한테 끌려다니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전 무엇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자식들한테 요양원에 강제로 끌려가는 것보다 나으니까요. 신길동 원룸은 작았습니다. 5평 남짓한 공간에 화장실 하나, 부엌은 신발장만 했어요. 하지만 깨끗했고 햇빛이 잘 들었죠. 여기로 할게요. 근데요, 어르신, 주택을 팔면 더 괜찮은 집을 구할 수 있을 텐데요. 전 이걸로 충분합니다. 보증금 1,000만 원 가능하세요? 네, 저는 가방에서 돈 뭉치를 꺼냈습니다. 부동산 사장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르신, 이렇게 현금 들고 다니시면 위험해요. 괜찮아요. 이건 제 돈이니까요.
자식들은 제가 그냥 집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빈둥거린다고 생각했겠지만 저는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계약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와 짐을 다 싸놓고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울컥하는 마음에 눈물이 나왔지만 참았어요. 이제 우는 건 그만이었으니까요. 짐을 들고 집을 나서는데 이상하게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50년을 살았던 집인데 미련이 하나도 안 남더라고요. 오히려 해방되는 기분이었죠. 택시를 타고 신길동으로 갔습니다. 새 집 문을 열었을 때 비록 좁았지만 제 공간이라는 게 너무 좋았어요. 누구 눈치 안 보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짐을 풀고 민주한테 전화했습니다. 민주 씨, 저 이사했어요. 이제 작업할 준비 됐어요. 정말요? 어디로 이사하셨어요? 주소를 알려주자 민주가 금방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사실 거예요? 응. 작지만 제 돈으로 얻은 집이야. 대단하세요, 어머니. 그런데 자녀분들은 뭐라고 하세요? 아직 몰라 곧 알겠지. 그 순간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어요. 엄마, 지금 어디에요? 집에 다른 사람이 있던데. 엄마 이 집 팔았어요? 그래, 내 집인데 내가 못 팔 이유가 없지. 미쳤어요? 이게 엄마 혼자 집이 아니잖아요. 저희랑 상의했었어야죠. 거긴 아빠가 남겨주신 내 집이야. 너희랑 상의할 일은 없다. 엄마! 엄마!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곧이어 민호, 지혜한테서도 전화가 왔지만 다 무시했어요. 민주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게 맞는 거야. 저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어요. 민주 씨, 계약서 쓸까요? 네, 그럼요. 민주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한복 디자인 고문 계약서, 월급 500만 원, 작품 판매 시 수수료 10%, 작업실 제공. 조건은 완벽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박순자, 정말 오랜만에 제 이름을 쓰는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50년 만에 다시 제 이름으로 일을 하게 된 거니까요. 누구의 엄마도 아니고 누구의 며느리도 아니고 그냥 박순자로요. 어머니 축하드려요. 이제 우리 함께 멋진 한복 만들어봐요. 민주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자식들이 몰려왔습니다. 문을 쾅쾅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엄마! 문 열어요! 엄마! 하지만 저는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애들아, 엄마 말 잘 들어. 이제 엄마는 엄마 인생 살 거야. 너희도 너희 인생 살고. 엄마가 미쳤어요? 완전히 돌았어! 민수가 악을 썼습니다. 엄마, 집 한도는 어떡하고? 우리도 엄연히 집은 있어요. 나눠줘야죠. 지혜가 소리쳤죠. 지분! 내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너희 지분이 어딨어? 너희들이 함부로 내 집을 팔려고 한 순간부터 너희 것은 없었다. 앞으로도 없을 거고 절대로 기대하지 마라.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자식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부모로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힘들면 도와주는 게 당연하잖아요. 너희 나이가 여친데 아직도 도와달라고 손을 벌려 그 나이가 됐으면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지. 늙은 부모한테 언제까지 기댈 거야? 마지막 남은 집까지 욕심낸 너희들이 잘못된 거야. 돌아가. 다시는 너희들을 볼 생각이 없다. 엄마, 정말 너무해. 엄마 혼자 생활할 수 있어요? 우리 없이? 그건 엄마 일이야. 너희는 이제 신경 꺼도 돼. 한참을 떠들다가 결국 자식들은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속이 뚫리는 것 같았어요.
70년 동안 가슴에 눌렸던 돌덩이가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었죠.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구나. 그날 밤 새 집에서 첫 잠을 잤습니다. 오랜만에 꿈을 꿨어요. 23세 제가 명동 한복집에서 바느질하는 꿈이었죠. 젊은 손으로 실을 꿰고 천을 재단하고 아름다운 한복을 만들어내는 꿈이었어요. 꿈속에서 젊은 제가 말했습니다. 순자야, 늦지 않았어. 이제라도 내 꿈을 이뤄. 눈을 떴을 때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아침이었어요. 70세 박순자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아침이었죠. 제가 집을 나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자식들한테서 연락이 한 통도 없었어요. 처음에는 서운했죠. 그래도 안부 전화라도 할 줄 알았는데요.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은 제가 집을 팔았다는 것에 충격을 먹은 듯 싶었어요. 절대로 제가 안 판다고 고집을 부렸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했습니다. 자식들은 제가 일을 한다는 걸 모를 테니까요. 저는 민주와 함께 작업실에서 일했어요. 백화점에서 마련해준 작업실은 밝고 쾌적했죠. 재봉틀, 천, 실, 바늘. 필요한 건 다 있었어요. 어머니, 이 디자인으로 시작해볼까요? 민주가 제 노트를 펼쳤습니다. 50년 전 그렸던 연보라색 저고리에 민트색 치마 디자인이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시대에 맞을까? 어머니,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런 색 조합 엄청 좋아해요. 한번 만들어봐요. 저는 천을 펼쳤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잡는 바늘이었지만 손이 기억하더라고요. 마치 어제 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였어요. 한 땀 한 땀 바느질하면서 저는 행복했습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23세 박순자였던 것처럼 바느질하는 내내 즐거웠습니다. 이게 제가 원하던 삶이었거든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삶이요. 한 달 후 첫 작품이 완성됐습니다. 와, 어머니, 이거 정말 예술이에요. 민주가 감탄했어요. 곧바로 백화점 쇼윈도에 전시됐죠. 전통의 재발견 박순자. 제 이름이 당당하게 적힌 팻말이 달렸습니다. 가격은 350만 원이었어요. 이게 팔릴까? 제 걱정과 달리 일주일 만에 팔렸습니다. 어머니, 주문이 밀려 들어와요. 10벌 더 만들어주실 수 있어요? 민주가 신이 나서 말했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70세 할머니가 만든 한복을 젊은 사람들이 사준다니요. 그로부터 며칠 후 민수한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큰일 났어. 투자한 거 다 날아갔어. 빚쟁이들이 찾아와 돈 좀 빌려줘요. 뭐? 2천만 원만 제발요.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순간 마음이 약해졌지만 자식을 위해서 참아야 했습니다. 그럴 수 없다. 엄마, 진짜 그러지 말고요. 나 진짜 죽게 생겼다고. 내가 투자한 건 내 책임이야. 엄마, 나 엄마 아들이에요. 나한테 왜 이래?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아들이면 엄마를 치매로 몰고 요양원 보내려 해? 넌 난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돈만 원했어. 그게 잘못된 거야. 더 이상 나에게 돈 얘기는 하지 말아라. 내가 벌인 일은 내가 수습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자식들 뒤치다꺼리 안 할 거니까요. 일주일 후 민호한테도 일이 터졌습니다. 회사 구조조정으로 해고됐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나 직장 잃었어. 당분간 생활비가 없는데 좀 줘요. 다시 직장 구하면 되잖아. 45세 일자리가 어디 있어요? 엄마, 제발. 우리 식구 어떻게 먹고 살라고요? 전 한숨이 나왔습니다. 끝도 없는 돈 요구에 지쳐갔죠. 너도 엄마한테 생활비 한 번 준 적 없잖아. 자식이 셋인데 혼자 사는 엄마한테 생활비 한 번 준 적 없다.
엄만 그동안 무슨 돈이 있어서 너희들한테 줬겠니? 내 나이가 70이야. 그래도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 너네들이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어떻게든 만들어서 줬다. 여의 식구는 먹고 사는 건 네가 책임져야지. 왜 나한테 묻냐?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쏟아내는 제 말에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혜는 남편과 이혼 위기래요. 엄마, 나 집 나왔어. 당분간 엄마 집에서 살면 안 돼. 안 돼. 엄마 집은 원룸이야. 너 들어올 자리 없어. 엄마, 나 엄마 딸이야. 이혼할 수도 있다고. 엄만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래 불쌍한 내 딸이 엄마 요양원 보내고 집 팔아서 그 돈 나눠 가지려고 했잖니. 아직 이혼한 거 아니니 청서방하고 잘 해결해. 가방 들고 여기 와도 너 안 받아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이혼이 어디 쉽니? 엄마, 그건 내가 하도 급해서. 내 사정이 어떠하든 사실은 변하지 않아. 결국 지혜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자식들은 하나둘 무너졌습니다.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른다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반면 저는 승승장구했어요. 한복이 불티나게 팔렸고 SNS에서 입소문이 났죠. 70대 할머니 디자이너의 기적이라는 기사까지 났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백화점 전속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어요. 박순자의 전통 한복 브랜드는 젊은 층 사이에서 대박이 났죠. 한 달 수입이 7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이렇게 많이 벌어본 적은 처음이에요. 상상도 못했던 액수였죠. 어머니, 이번 달도 완판이에요. 민주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 전세로 들어왔어요. 신길동 20평짜리였죠. 아직 전세지만 조금 더 노력하면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할까 합니다. 물론 집을 살 수도 있지만 제 돈으로 벌어서 사고 싶네요. 이런 제게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꿈도 꾸질 못했습니다. 순자야, 너 잘했어. 정말 잘했어.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저는 어려운 시니어 분들을 위한 재봉 교실도 열었어요. 할머니들, 늙어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손만 움직일 수 있으면 돼요. 일주일에 2번 동네 복지관에서 무료로 바느질을 가르쳤죠. 저처럼 자식들한테 버림받은 노인들, 혼자 사는 할머니들이 모였어요. 순자 선생님, 저도 이제 용돈벌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저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우리 나이가 뭐 대수예요. 손만 움직이면 되는걸요. 너무 잘하시고 계세요. 그렇게 저는 제2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식들과는 연락이 끊긴 채로요. 그런데 어느 날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초췌한 얼굴로 문 앞에 서 있더라고요. 엄마, 무슨 일이냐? 엄마, 나 잘못했어요.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라. 무슨 일이냐? 엄마, 진짜 미안해요. 내가 정신이 없었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엄마를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투자 실패하고 빚에 쫓기고 집까지 넘어갈 뻔했어요. 그때 알았어요. 엄마가 우리한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항상 내 뒤에 엄마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없으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제 와서 그걸 알았냐? 죄송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민호와 지혜도 찾아왔습니다. 셋이 나란히 앉아서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엄마, 저희가 진짜 잘못했어요. 지혜가 울먹였습니다. 엄마 집 팔아먹으려 했던 것, 요양원 보내려 했던 것, 다 잘못한 거 알아요. 근데 엄마, 그때는 내 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오로지 돈만 생각했어요. 네, 맞아요. 만약 엄마가 진짜 요양원에 갔더라면
우린 더 정신 못 차렸을 수도 있어요. 엄마가 없고 나서 깨달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버팀목이었는지.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너무 죄송해요. 이제 엄마가 돈보다 소중한 거 이제야 알았다는 거냐? 새 남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얘들아, 엄마도 잘못한 게 있어. 네, 너희를 너무 과보호했어. 한마디로 오냐오냐. 한 거지. 희생이 사랑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오히려 너희를 버릇없게 만들었어. 너희들을 그렇게 만든 건 나였어. 자식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가 엄마 인생을 안 살고 너희 인생만 보고 살았으니까 너희도 그게 당연한 줄 알았겠지. 엄마는 자식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엄마, 이제는 다르게 살자. 엄마는 엄마 인생 살고 너희는 너희 인생 살고.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랑 연락은 안 하실 거예요? 연락은 해. 근데 예전처럼은 안 돼. 엄마가 너희 돈 대신 벌어주고 애 대신 봐주고 그런 건 이제 없어. 네, 알겠어요. 대신 한 달에 한 번씩은 같이 밥 먹자. 돈 얘기, 부탁 얘기 빼고 그냥 가족으로. 새 남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어요. 건강한 거리두기요. 일주일에 한 번 통화하고, 한 달에 한 번 만나고, 명절에는 같이 모이지만 예전처럼 집착하지 않았어요. 자식들도 제 일을 응원해줬습니다. 엄마, TV에 나왔더라고요. 진짜 멋있었어요. 엄마 한복 입고 싶은데 하나 만들어주실 수 있어요? 돈 드릴게요. 그래? 엄마가 만든 옷이 한 300만 원 정도 하는데 괜찮겠어? 네. 그렇게 비싸요? 애인 그럼 엄마 자식 DC 안 될까? 뭐 연예인 DC는 들어봤어도 자식 DC는 또 처음 들어보네. 하하하. 지혜가 수줍게 말했을 때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도 만들어줄게. 약간의 수고비는 받아야지. 엄마도 프로니까. 당연하죠. 74시 되던 해 저는 제 첫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박순자 50년 만에 귀환 명동 갤러리에 제 작품들이 걸렸어요. 젊었을 때 만든 한복부터 최근 작품까지요. 개막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민주, 강회장 가족, 재봉 교실 할머니들, 그리고 제 세 자식들까지요. 엄마, 축하해요. 민수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민호가 말했죠. 엄마, 대단해요. 지혜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죠. 전시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신길동 아파트 베란다에서 야경을 봤어요. 서울 야경이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그동안 고생했어. 순자야 잘했어. 스스로를 칭찬했습니다. 70년 넘게 자식만을 위해 살다가 뒤늦게 새로 시작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늦게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었죠. 핸드폰을 꺼내 메모를 썼습니다. 노후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이 말을 재봉 교실 할머니들한테 전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혹시 저처럼 자식들한테 인생을 다 바친 분들한테도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어요. 60이든 70이든 80이든 숨쉬고 있으면 시작할 수 있어요. 부모라고 해서 자식 위해서만 살 필요 없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 사셔야 해요. 저처럼요.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제 이름으로 제 일을 하고 제 돈을 벌고 제 집에서 살아요. 자식들과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건강하게 지내고요. 70넷
박순자의 인생 잘 들으셨나요? 지금껏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